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존재와 시간의 제3절, 존재 물음의 존재론적 우위라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서로는 12쪽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존재 물음은 존재론적인 물음으로서 실증 학문들의 물음보다 우위에 있다. 우선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음 그 자체의 형식적 구조를 실마리로 삼은 존재 물음의 성격 규정은 이러한 물음을 독특한 물음으로 명료화했는데 더욱이 그 물음의 마무리가 또 심지어 그 물음의 해결조차도 일련의 기초적 사실들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리했다. 그러나 존재 물음의 탁월성이 완전히 빗속으로 비로소 들어오는 때는 그 물음이 그것의 기능, 그것의 의미, 그것의 동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한정되어 있을 때이다. 존재 물음의 기능, 의도, 동기 이것들을 실증학문들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음의 반복의 필요성이 일단은 그 물음의 유래의 존경스러움에서부터 동기 지어졌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에 대한 경외로부터 존재 물음이 시작됐다. 그 점에서도 존재 물음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해졌다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의 특정한 대답의 결여에서부터 심지어는 충분한 문제 제기의 결핍에서부터 여하튼 동기 지어졌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이 무엇에 기여해야만 하는지를 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물음은 다만 혹은 하여튼 단지 가장 일반적인 일반성들에 대한 허공에 떠도는 사변의 업무일 뿐인가. 예컨대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로서의 존재에 대한 사변인가. 혹은 그 물음은 가장 원칙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물음인가. 하이데크 입장은 가장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물음인데 왜냐하면 존재가 모든 학문들이 전제하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그때마다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이다. 존재자의 총체는 그것의 다양한 권역들을 따라서 특정한 사안 분야들, 자학계 밑에 다른 말로 전문 분야들을 노출하고 한정하는 분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 분야들은 예컨대 역사, 자연, 공간, 삶, 현존재, 언어 등은 그 편에서 대상들에 대한 상응하는 학문적 연구들 속에서 주제화될 수 있다. 상응하는 학문적 연구들이라는 것은 역사에 상응하는 것은 역사학일 테고요. 자연에 상응하는 것은 자연학이겠죠. 그런 등등의 학문적 연구들 속에서 주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탐구는 사안 분야들의 부각 및 일차적인 고정을 고지식하고 거칠게 수행한다. 분과 학문들을 가리키고 특히 실증 학문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사안 분야들, 그 사안은 안건, 문제거리, 생각거리, 토론거리라고 했죠. 뭐 주제, 분야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주제 분야들을 사안 분야들을 고지식하고 거칠게 부각시키고 고정시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권역들을 따라 엄밀하게 분할하고 그 분할된 존재 권역 내에서 그 존재 권역을 사안 분야로 간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존재자로부터 출발하면서
존재자의 존재를 물어가는 식이 되어버려서 고지식한 거친 탐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네요. 자신의 근본 구조들에 있어서의 사안 분야의 마무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존재의 권역에 대한 학문의 앞선 경험 및 해석에 의해 수행되어 있는데, 이러한 존재의 권역 속에서 사안 분야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다. 존재 권역이 사안 분야가 되고 이 사안 분야가 분과 학문의 연구 분야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자라난 근본 개념들은 우선은 사안 분야의 최초의 구체적 계시를 위한 실마리들로 남아있다. 비록 탐구의 무게가 언제나 탐구의 실증성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탐구의 본래적인 진보는 결과들을 축적함과 결과들이 안내서들 속의 간직됨 속에서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사안들에 대한 그러한 증가하는 지식에서부터 대개에 있어서 반동적으로 내몰려진 물음, 그때마다의 사안 분야의 근본 구성 틀들에 대한 물음 속에서 성취된다. 탐구의 진보는 결과물의 축적에 있지 않고 그 축적 속에서 알려지는 바 사안 분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안의 존재 구성 틀을 선행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데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진보가요. 학문들의 본래적인 운동은 근본 개념들의 많든 적든 철저한, 또 운동 자체에게는 투명하지 않은 개정 속에서 전개된다. 하나의 학문의 수준은 그 학문이 자신의 근본 개념들의 위기에 대해 어느 만큼 유능한가에서부터 규정된다. 학문들의 그러한 내재적인 위기들 속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물음과 물음이 걸어지는 사안들 자체와의 관계가 동요 속으로 온다. 물음과 사안 사이의 관계가 동요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물음이 사안들 자체에 적중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물음은 사안들에 적중하는 물음으로, 학문적 물음으로, 탐구 물음으로 변경돼야 할 테고요. 그럴 경우에 학문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학문 문과들 속에서 오늘날에는 탐구를 새로운 기초들 위로 옮겨 놓으려는 경향들이 깨어나 있다. 겉보기로 가장 엄밀한 또 가장 단단하게 짜 맞추어진 학문, 곧 수학은 토대들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있다. 형식주의와 직관주의 사이의 투쟁은 이러한 학문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 곧 수애로의 일차적인 접근 유형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형식이냐 아니면 직관되는 대상이냐, 그런 투쟁이 수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라는 존재 내지 수의 존재 방식으로 1차적으로 접근하는 유형을 획득하고 보호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의 존재 방식은 존속이에요. 기하학과 수학의 대상들의 존재 방식은 존속, 베슈테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은 자연 자체의 고유한 연관을, 자연이 거대한 덩어리잖아요. 동식물, 광물들 전체가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의 연관으로, 구성 요소들의 연관으로 본 것이에요. 그 연관이 자기에 입각해 존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백히 제시하려는 경향에서 자라난다.
예, 자기 입각해라는 말은 안지희에 대한 번역인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이것이 즉자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이런 말이 됩니다. 해결의 용어죠. 즉자적, 대자적. 대자적은 자기에 대해인데 피어지히라고 표현되고, 즉자적은 안지희인데 자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여있거는 칸트에서도 여러분 딩한지히 하면 물 자체로 번역되면서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사물이에요. 인간에 대해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자기 안에 있는 사물이고, 그 인간에게 드러난 것은 드러난 것으로서, 즉 현출로서 완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출되기 이전에 자기 안에 놓여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빙안지히 할 때 안지히라는 용어를 하이데거가 차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칸트적인 의미에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겔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라는 즉자적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존재자라면 자연이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남에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존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처럼 그렇게 명백히 제시하려는 경향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연 자체의 에로의 접근 조건들에 대한 이론으로서 물리학은 모든 상대성들의 규정을 통해 운동 법칙들의 불변성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이로써 자신에게 앞서 주어져 있는 사안 분야, 즉 자연의 구조 또는 구조 구성틀에 대한 물음 앞으로, 곧 물질의 존재의 문제 앞으로 자신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존재는 곧 물질의 존재가 되네요.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 속에서는 기계론과 생리론에 의해 주어진 규정들, 곧 유기체와 생명에 대한 규정들 뒤로 됨으로 가서 생명체 그 자체의 존재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깨어난다. 기계론은 생명체를 기계와 같다고 본 것이죠. 생명체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정밀한 기계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생기론은 이 비탈리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바이탈이라는 말을 영어로도 많이 쓰는데 이 생동적인, 생명적인 이런 말인데요. 기계와는 다른, 기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생명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두 가지 대립적 규정 뒤로 되돌아가서 그 배후의 배경적 측면으로 돌아가서 생명체 그 자체의 존재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깨어난다. 여기서 존재 유형이라고 그랬죠. 생명체들의 존재 유형 내지 존재 방식은 생명이에요. 레벤이라는 것이죠. 근데 레벤의 고유성,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립적 규정을 넘어서서 생명 그 자체의 존재 유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들,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은 자연과학 내지 자연학문들이죠. 여기에 대비되는 게
역사학적인 정신학문들, 통상 정신과학들이라고 말해지는데 하이데거적 관점에선 정신학문들이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이 역사학적인 전문학문들 속에서는 역사의 현실성 자체로 향한 열망이 전승을 통해 또 전승의 서술 및 계승을 통해 내내 자신을 강화했다.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역사적 현실성 자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 현실이 인간의 존재이고 이것을 확보하려는 열망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전승의 서술과 계승을 통해서. 문헌의 역사는 문제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문제거리가 사안이 곧 역사적 현실성 자체니까요. 이제 앞으로 역사적 문헌의 역사, 문헌이 어떻게 전승되면서 내려와 있는 해석되고 이해되어 왔는가 하는 그 역사는 결국 역사적 현실성 자체,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신을 향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신을 향한 인간의 존재. 그렇죠. 신학은 인간을 신을 향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 존재에 대한 더욱 근원적인 해석을 곧 믿음 자체에 의해서부터 앞서 윤곽지어지고 믿음 내부에서 체류하는 머무는 해석을 추구한다. 신학은 서서히 루터의 통찰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통찰은 신학의 결의적 체계론이 의거하는 하나의 기초가 명시적으로 말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초의 하나는 신의 개념이겠죠. 네. 또 그 기초의 개념성은 다시 할까요? 하나의 일차적으로 믿는 물음에서 생겨나와 있지 않고 또 그 기초의 개념성은 신학적 문제 체계를 위해 단지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체계를 은폐하고 왜곡한다는 통찰이다. 예컨대 신의 개념이 부동의 운동자라거나 최초의 원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한 신은 믿음의 대상과는 거리가 있지요. 형이상학적 신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으로의 신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적 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근본 개념들은 다음의 규정들 곧 그 속에서 하나의 학문의 모든 주제적 대상들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사안 분야가 선행적인 이해력에 또 모든 실증적 연구를 이끄는 이해력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근본 규정들이다. 학문들에게 근본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문의 주제적 대상들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고 자연이나 생명체나 수나 또는 인간의 바탕에 놓여 있는 개념들이고 또 모든 실증적 연구를 이끄는 이해력으로 이르게 되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런 이해력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근본 개념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증명 및 근거 소용을 단지 사안 분야 자체에 대한 상응하는 선행적인 철저한 탐구 속에서만 획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분야들의 각각이 존재자 자체의 권역에서부터 획득되는 한도에서 그러한 선행적인 탐구
곧 근본 개념들을 길어내는 탐구는 이러한 존재자, 그 탐구 대상을 이것의 존재의 근본 구성틀과 관련해 해석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실증 학문들은 존재자의 탐구이고요. 수라는 존재자, 자연이라는 존재자, 생명체라는 존재자, 인간이라는 존재자의 탐구인데 존재자와 관련해서 탐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존재 물음은 모든 실증 학문들에서도 또 역사학적인 정신 학문들에서도 중요한 물음이네요. 그러한 탐구와 실증적 학문들에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탐구 대상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선행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각 실증 학문에서. 그리고 그러한 탐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학문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작업이 그에 대한 논증이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은 실증적 학문들을 위한 선행적 탐구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학문들의 그러한 정초는 한 학문의 우연적인 상태를 그것의 방법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런 뒤따라가는 논리학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아마도 짐작컨대 한 학문의 우연적 상태라는 것은 성공적 상태, 실패한 상태를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째서 실패했는가를 그 학문의 방법에 의해서 해석해보는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논리학인데 방법론적 논리학인데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그것 학문들의 그러한 정초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생산적인 논리학인데 곧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존재의 분야 속으로 이를테면 앞서 뛰어들고 그것을 그 존재 구성 틀에 있어서 맨 처음으로 게시하고 획득된 구조들을 실증적 학문들에게 물음의 투명한 지침들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존재로는 실증 학문들을 위한 존재 권역들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 권역들이 곧 존재 분야가 되고 바로 이 존재 분야로부터 실증적 학문들의 물음을 위한 지침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철학적으로 1차적인 것은 이제 인문과학 내지 역사학적 정신학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개념 형성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역시 역사학적 인식에 대한 이론도 아니고 그러나 역시 역사학의 대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론도 역시 아니고 여기서는 역사가 역사학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의 대상으로서의 역사. 하이데크에 있어서 근원적인 역사는 현존재의 발생이에요. 현존재의 발생은 역사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기초 존재론의 탐구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학의 대상으로서의 역사는 세계 역사이고 이것은 2차적 의미의 역사예요. 근원적 의미의 역사가 아니고 파생적 의미의 역사인 것이죠. 오히려 모든 정신학문들을 위해 먼저 본래적으로 역사적인 존재자, 본래적으로 역사적인 존재자, 현존재를 말하고요. 이를 그것의 역사성과 관련해 해석합니다.
역사적인 존재자를 그의 존재인 역사성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 이게 철학적으로 1차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재 분석론이라는 기초존재론이 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적 존재자의 존재인 역사성을 해명하는 작업이에요. 물론 시간성에 의거해서 해명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긍정적인 소득도 역시 하나의 자연의 여하튼 속하는 것의 명확한 마무리를 위한 출발점 속에 근거를 두지, 자연에 속하는 것, 무슨 말인가요? 자연사물, 그것의 명확한 마무리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순수이성 비판은 자연과학을 위한 기초 학문, 기초 존재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들을 위한 기초 존재론이 순수이성 비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을 인식론이라고 하지만 칸트 자신은 존재론으로서 순수이성 비판을 전개한 것이에요. 인식에 대한 이론의 하나의 이론 속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의 초월적 논리학은 자연이라는 존재의 분야에 대한 선언적인 사안 논리학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음은 곧 존재론적인 방향들 및 경향들의 의존함이 없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존재론은 스스로 여전히 하나의 실마리를 필요로 한다. 존재론적인 물음은 과연 실증적 학문들의 존재자적 물음에 비해서 더욱 근원적이다. 그렇죠? 존재론적 물음이라는 것은 존재 구조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고요. 존재자적 물음이라는 것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그러니까 표현과는 다른 의미를 철학적 용어들이 가져요. 이 존재자적 물음이라는 것은 언티시 프라게라는 것인데, 이 말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에요. 존재론적 물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구조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존재의 가능 근거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에요. 적혀 있는 용어보다 뒤에 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존재 물음은 존재론적 물음으로서 실증적 학문들이 존재자적 물음보다 더욱 근원적이다. 그래서 존재 물음이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물음이 스스로 고지식하고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때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그것, 즉 존재론적 물음의 탐구들이 존재 일반의 의미, 진, 폰, 자인, 위보, 하우프트를 상론하지 않은 채로 놓아둘 때이다. 그러니까 하이데크는 존재 물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존재론적 물음이면서 동시에 존재 일반의 의에 대한 물음을 염두에 둔 것이네요. 그렇다면 존재 물음은 첫째, 존재론적 물음으로서 실증적 학문들의 존재적 물음보다 우선하고 그런 점에서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존재 물음은 존재 일반의 의에 대한 물음으로서 오히려 각종의 존재론적 물음들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존재론에 대해서조차도 우위를 갖는 것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존재론적인 과제가 곧 존재의 다양한 가능한 방식들을 연역적이지 않게 구성하는 계보학이라는 과제가 우리가 도대체 본래 존재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앞선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 또는 존재의 물음은 연역적 구성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역적 구성이 아니라 계보학적 구성의 학문이에요.
연역이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잖아요. 계부학에서는 근원으로부터 파상태들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또는 거꾸로 말해 파생태들이 어떻게 근원에서부터 생겨나왔는지를 제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에요. 논리적 도출과는 다른 것이네요. 네, 이런 과제가 존재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앞선 합의를 필요로 한다. 애매하고 뭐하지요. 그러면 존재의 개념, 존재 이념에 대한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지요. 물론 하이데거가 독자들로 하여금 동의할 수 있게끔, 합의할 수 있게끔 스스로 존재의 의의를 또는 존재의 개념, 존재의 이념을 제시하게 되겠지요. 이념과 개념이라는 말을 하이데거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두 개념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러는 그것이 의와 관련이 있는 듯도 한데, 그럴 때는 조심스러운 게 의가 이해의 가능 근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개념이라는 말이나 이념이라는 말이 이해의 가능 근거라는 뜻을 가져야만 의와 동일한 뜻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존재물음은 따라서 존재자를 이런저런 존재자로 철저히 탐구하고 그때의 각기 이미 하나의 존재 이해력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학문들의 선언적 가능 조건이다. 실증적 학문들의 선언적 가능 조건이 존재물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실증적 학문들은 또는 분과 학문들은 존재자를 탐구해요. 그런데 이 존재자를 탐구할 때 하나의 존재 이해력 속에서 움직여요. 이 존재자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있고 그런 존재 이해 속에서 또는 존재 이해의 능력 속에서 존재자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과 학문들, 실증적 학문들이 이들을 위한 선언적 가능 조건이 존재물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 존재물음이 존재론적 물음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존재론적 물음으로서의 존재물음은 학문들의 선언적 가능 조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존재자적 학문들 앞에 놓여 있으면서 이것들을 기초 지우는 그런 존재론들 자체의 가능 조건을 목표로 한다. 이 존재론들 자체의 가능 조건일 경우엔 이 존재 물음이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겠죠. 그렇다면 존재 물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두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분과 학문들의 선언적 가능 조건을 또 존재론의 가능 조건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론은 비록 이것이 매우 풍부하고 단단히 고정된 하나의 법률 체계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맹목적으로 또 자신의 고유한 의도의 전도됨으로 남아있는데 맹목적으로 남아있고 눈먼 채로 남아있고 고유한 의도를 뒤집어버린 채로 남아있는데요. 만약 그 존재론이 미리 존재의 의의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고 또 그러한 해명을 자신의 기초적 과제로 개념화하지 못했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넘어 존재 일반의 의의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게 묻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한 의도가 전도된 채로 있는 것이고 또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해서 눈먼 채로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이해된 존재론적 탐구 자체는 그렇다면
이거는 존재자의 존재만이 아니라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존재론적 탐구 자체는 하나의 존경스러운 전통의 단순한 재수용과 하나의 지금까지 불투명한 존재의 촉진을 넘어서서 존재의 물음에게 이것의 존재론적 우위를 인정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적이고 학문적인 우위만이 유일한 우위는 아니다. 문제거리의 측면에서 또 학문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갖지만 존재 자체를 존재의 의의를 묻는다는 점에서 우위를 갖지만 그 외에 존재자적 우위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존재적 우위는 존재의 물음이 현 존재 내에서 1차적인 물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현 존재라는 존재자와 관련해서도 존재 물음이 다른 물음들보다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제3절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